안녕하세요. 동공입니다. 네, 오늘은 이 책 90년생이 온다 라는 책입니다. 90년생이 온다 라는 책이고요. 임홍택 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책은 2019년 올해에 오늘 올해 나온 책입니다. 꽤 최신 책이고요.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너무 사실이어서 좀 아프게 읽은 책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고요. 그랬다는 걸 정말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술술 익히지는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꼼꼼히 이렇게 손으로 포인트하면서 읽기도 했었던 책입니다. 90년대생, 저는 연배가 좀 있기 때문에 이 90년대생에게 저희가 누렸던 그런 것들을 포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이들에게 기회를 넘겨줄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읽었어요. 네, 이 책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90년생 이상이신 분들 꼭 읽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해하기 어렵다면 제대로 관찰해라.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40대다, 저처럼 40대다 그러면 지금 90년대생들이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이렇게 다 이해가 가시나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해하기 어렵다면 제대로 관찰해라 라고 합니다. 언어 생활부터 소비 성향, 가치관까지 세상을 주도하는 90년대생을 파헤쳐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책이 말을 해주고 있고요. 90년대생의 꿈이 9급 공무원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최종 합격률이 2%가 안 되는 공무원 시험에 수십만 명이 지원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비판적이었었어요. 스타트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뭐 미국을 비롯해서. 근데 정말 안 그럴 것 같은 나라들 또 상당히 많이 이미 젊은 나이에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창의적으로 자기만의 사업들도 하고 고민을 해요. 대기업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아예 그냥 공무원 시험에 집중하는 이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사실 좀 답답했습니다. 근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중요한 것은 공무원 시험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먼저 얘기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적인 특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세상은 혹시 어떨까요? 살기 좀 편할까요? 아니라는 건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난간 없는 유리 계단이다. 옛날에는 적절하게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경험을 쌓게 되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쭉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성장해 있다가 결국에는 높은 위치에서 결정권도 갖고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일들을 아마 추진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년퇴직되면 나오고.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냥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유리계단도 위험한데 난간도 없습니다. 중간에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래서 이들 앞에 세상은 좀 암울한 건 맞습니다. 취준생의 10명 중에 4명이 공시족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10명 중에 4명이 공무원 시험을 지금 보겠다라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요. 사실은 7%대라고 하고요. 대기업이 6.2%인 것에 비해서는 높다. 퇴임 연령도 공무원이 56에서 59세 정도 되고요. 대기업의 경우는 52세로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높아요. 이런 이유도 있고요. 정책도 사실 좀 바뀌었습니다. 문정부에서 공무원의 수를 높였죠. 여기서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요. 또 이렇게 많이 취준생들이 공시족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 하나 챙기기 어려운 그런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청년 세대의 고용보다는 본인들의 단기 이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만 할 뿐 기업은 늘 조급합니다. 참을성을 잃고 자비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정말 100% 공감합니다. 제가 사실 영업이익률을 내야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저도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너무 단기 이익을 빨리 냈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청년 세대들한테 정말 훌륭한 기회를 주었는가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아팠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 굉장히 속상한 생각입니다. 그때 생각하면 기업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조급함이 학교에도 이미 전달이 되었습니다. 기업은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을 학교에 구체적으로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그에 부응하여 맞춤형 인재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대학이요, 일개 취업 학원으로 전락했어요. 이러니까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기업에서만 필요한 학문을 왜 학생들이 자기 돈을 내고 배워야 하는가? 이렇게 반박하는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들이 꿈을 가지고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대학 진학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등록금도 엄청 비싸죠. 그리고 대학을 나오자마자 이제 빚쟁이가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취업도 되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 상당히 많이 지쳤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교생이 부쩍 증가합니다. 이 파트 너무 놀랍죠. 고교생부터 대학을 포기하고 공시생이 되려고 합니다. 2013년 공무원 시험이 개정이 됐는데요. 학교 수업하고 고등학생이 받는 학교 수업하고 중복되는 과목이 증가하면서 아예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90년대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혹시 좀 버릇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 책에선 이런 말 합니다. 버릇없는 젊은 놈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90년대생 하면 여러분이 떠올렸던 거 사실 나이 카운트도 쉽지 않아요. 이거 나이가 들면 빼기를 해야 되죠. 2019년에서 빼서 얘들이 도대체 몇 살일까? 이들을 여러분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나요? 버릇없는 놈, 젊은 놈. 근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크게 가슴 아프게 느꼈던 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먼저 안 게, 그러니까 먼저 알았던 게 오류가 되는 시대다. 지금은 경험이 다 고정관념이 되고 경험이 틀린 시대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 했었던 것에 대해서 나는 이랬고 이렇게 잘했어. 이럴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90년대생들의 특징을 한번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간단한 걸 좋아해요. 간단한 걸 좋아합니다. 수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에 습득하는 그런 방식으로 콘텐츠를 소비해요. 너무 정보가 많은 그런 시대에 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이런 정보들을 빨리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스왑으로 다 읽지 못하겠음, 세 줄 요약 바람 이런 말을 합니다. 세 줄로 요약해달라. 그래서 스왑이 뭐냐면 스크롤의 압력. 우리 이렇게 읽을 때 컴퓨터에 보면 스크롤 바가 뜨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작아진다는 건 뭘 말하죠? 내용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 것이 많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세 줄로 간략하게 요약해달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웹페이지조차 읽는 그 형태를 연구했는데요. F자로 읽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F자 형태의 읽기 패턴을 갖고 있대요. 처음에 먼저 읽고 읽을 만한 게 있는지 F자 형태로 읽어 내려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더 이상 책 읽기를 할 수 없게 된 그런 뇌가 됐다라는 거죠. 더 이상 책 읽기를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는 뇌가 돼버린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첫 장에서 맨 마지막 장까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어떠셔요? 이 채널은 사실은 제가 좋은 책을 읽고 여러분에게 리뷰를 해드리고 그게 여러분이 돈 벌고 성공하고 그쵸? 돈 벌고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책이 저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니와 앱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더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그렇게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앱을 통해서 빨리빨리 모든 정보를 얻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정보를 책에서 찾지 않습니다. 웹 검색도 잘하지 않아요. 유튜브나 아예 SNS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시청자가 화면으로 보고 바로 반응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다릅니다. 보고 본 사람도 반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나 SNS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책의 장점을 이 책에서 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 제가 통계에서 좀 적어놨습니다. 책의 장점은 뭘까요? 모래가 묻을 걱정 없이 해변에 들고 갈 수 있다. 졸다가 바닥에 떨어뜨려도 걱정이 없죠. 커피를 쏟을 수도 있고 깔고 앉아도 무방해요. 테이블 위에 있던 페이지를 그대로 놓았다가 며칠 뒤에 다시 집어들어도 상태는 똑같습니다. 콘센트에 꽂아야 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될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책 모서리에 메모를 하실 수가 있고요.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은 밑줄을 칠 수도 있습니다. 저자의 사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책꽂이에 꽂아 빈 공간을 채우면서 데코레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책은 이렇게 굉장한 장점을 가졌죠. 근데 이 책에서는 또 이것 또한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0년대생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재밌어야 합니다. 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병맛. 기승전결이 아니고 기승전병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병맛 문화가 출현됐습니다. 병맛의 의미는 맥락이 없고 형편이 없으며 어이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주로 대상에 대한 조롱의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행이 된 이유는요. 완전 무결함만 살아남는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와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증거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완전 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패배자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재미를 추구합니다. 맛집 투어 많이 하고 먹방 엄청 즐기죠. 제 최근에 이제 젊은이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먹는 거를 즐기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되려 저는 즐기는 게 아니라 괴로워요. 저도 먹고 싶어서. 먹방 즐기는 이해는 아닌데 엄청난 유튜버들이 지금 인기몰이를 하죠. 근데 그게 뭐냐면 먹는 행위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선 일종의 유희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들도 적자 생존의 경쟁에서 살고 있어요. 굉장히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유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조금 달라요. 유희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점. 계속 즐거워야 됩니다. 이들은. 그리고 굉장히 자율적이고 주체적입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굉장히 정직한 걸 좋아해요. 정직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무원 시험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공개 채용, 공채에 대한 신뢰감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기와 같은 보통의 존재가 정직하게 노력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종에 상당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외칩니다. 최근에 서울 S여고의 쌍둥이 전교 1등 사건이 있었죠. 비트코인이 탄생했고, 이 비트코인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인데요. 해킹을 당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그런 신뢰를 꼭 세우고 싶다라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고, 호갱 노노라는 앱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부동산의 그 실제 거래 가격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알려주는 앱. 이런 거에 이들이 상당한 흥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짝 하나 더 정리하면 솔직함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솔직해야 돼요. 지금은 정태영 현대카드캐피탈 사장이 한 말입니다.
요 말도 아마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관리자급 이상들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CEO도 자신이 한 말을 꼭 지켜야 한다. 휴가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했다면 휴가 가도 문제가 없어야 하고, 직원들에게 내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했다면 회의하다가도 맞담배를 피워도 괜찮아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것 같아요. 말은 그냥 그렇게 편하게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막상 그들이 그렇게 하면 왜 저렇게 눈치가 없지? 내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그렇게 행동하나? 참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걸 지키라는 겁니다. 이런 거에 이들이 굉장히 지쳐 있어요. 근데 제가 되돌아보면 제 상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못했어요. 말이 달라요. 그런 거에 상당히 이들이 거부하는 의견을 주고 있고요. 이것도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본인의 얘기를 하기 좋아하는 상사가 너무 많아요.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나는 당신의 얘기를 이제부터 듣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선 결국에 본인만 말하는 상사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아마도 본인의 성공에 도취해서 남의 이야기보다 본인의 이야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라고 말합니다. 혹시 제가 이러진 않았는지, 정말, 뜨끔뜨끔합니다. 구직자가 이제는 면접관을 평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면접을 저도 많이 해봤는데, 이제 면접관이 돼봤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 면접을 하고 나면 후에 뭐 문제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절대 알리지 말고, 인터넷에 올리지 말고, 뭐 이렇게 거의 협박하듯이 했습니다. 근데요, 앱 시대에는 면접 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기업은 그냥 당연히 알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기업은 솔직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많은 피드백이 들어오겠죠. 욕도 할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면접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혹시 이런 용어 들어봤나요? 화이트 불편러. 화이트 불편러.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불편러라고 해요. 불편하단 말이야. 이런 거를 바로 얘기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토론과 비판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졌고요. 이들은 부당함과 비합리적인 상황에 과감히 이슈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을 화이트 불편러, 더 조직적으로 하시는 경우는 프로 불편러라고도 합니다. 사회 부조리에 적극적으로 바른 소리를 내는 이 불편러들이 증가한다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90년생이 온다라는 이 책을 리뷰했습니다. 물론 다 한 건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만 제가 일단 특징을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느끼는 바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PPT로 해놨으니까 한번 더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구독하기, 알림 신청,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내용으로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